안녕하세요. 10월 26일 주식 셰프입니다. 네, 주린이 분들한테 실제로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될까 요즘 계속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동안 제가 시황 정보도 많이 공유 드렸는데 사실 그 공유 드린 그 형태나 내용은 제가 평상시에 기업이나 주가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했던 건데 사실 시황이라는 게 오랫동안 좀 익숙해지지 않으시면 좀 읽기도 어렵고 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 네,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시 내용을 한번 이렇게 특이한 공시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이게 아마 실제로 어떤 투자하실 기업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도 편하고 또 뭔가 더 이렇게 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네, 공부하시는 데도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시황 정보 쪽을 좀 한번 볼까 합니다. 네, 투자 속에 힌트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공시 속에 투자 힌트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시를 잘 보시면요, 그 안에 정말 많은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거기 보다 보면은 또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 공시 내용 두 가지가 있어서 볼 건데 절대로 네, 절대로 이게 지금 뭐 음, 어떤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종목 추천한 건 아니에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볼 건데 현대자동차 공시 중에 보면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두 개에 관련된 공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 부동산 임대했다. 특수관계인이라고 그러면 보통 대주주나 또 오너 일가 이런 관계 또는 계열사나 이런 데들, 네, 관계사 이런 데들도 뭐 관계인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봐야겠죠. 그 특수관계인하고 또 관계인이에요. 내부 거래가 있었대요. 네, 이 내용은 항상 보셔야 되는 전자공시 시스템 다르트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 먼저 현대건설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 오늘 내용을 보면요, 뭐 밑에 좀 가려지는데 여기 내용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자, 보실 거는 특수관계나 부동산 임대 그래갖고 계약 기간 내년이에요.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전체 거래 금액을 보면은 이게 1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89억 5,6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충 뭐 88억 5천만 원. 우리가 뭐 이렇게 짜투리까지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88억 5천만 원. 이 88억 5천만 원을 건물, 네, 임대 목적물은 보니까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니까 건물이니까 이게 뭘까?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딱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 나와요. 현대건설 본격 개동 시대 연다. 네, 개동에 가면은 현대자동차 그룹이랑 뭐 현대 관련된 사옥들 많이 있거든요. 그 관련된 거를 한번 쭉 찾아봐도 2013년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별관에서 본관으로 이전했다. 상처 입은 자존심 13년 만에 회복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개동, 네, 개동에 있는 그 사옥에 뭔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자세한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소재지가 건물인데 소재지가 종로구 1공로 개동이라고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자, 이 현대건설 본사 사업 이거를 현대자동차그룹한테 빌려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건물이 아니라 토지였어요. 임대 목적물이 그냥 토지였어요. 토지였고 이 내용을 볼 때 뭐 어떤 미사용 부지예요. 이게 소재지인데 뭐 여기가 아니라 뭐 지방이 될 수 있고 어디 딴 데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딱 했다고 쳤을 때 그런 경우에는요. 이 금액도 만약에 조금 더 컸다. 그러면은 반드시 현대건설의 사업 또는 관계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계열사 이런 데 대한 계약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계약 공시나 관계사들하고의 어떤 공시가 나오기 전에도 이런 것만 보면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토지였고 미사용 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금액도 높고 뭔가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써 있겠죠. 그래서 됐다. 그러면은
현대건설이 뭔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계열사하고 뭔가 하는 게 있는지, 또는 여기 건설사니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그룹이나 이런 데서 뭐 신규 확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든지, 뭐 공장을 확장한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뭐 그런 것들. 만약에 이 주소가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어 어떤 공장, 네, 여기저기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 공장 중에 하나, 또는 현대모비스의 뭐 지방에 있는 공장 중 그 옆에 있는 부지다 이러면은 증설 계획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사업을 딱 보면서 아, 여기서 뭔가 있구나, 또 나오겠구나. 그래서 미리미리 투자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현대 엔지니어링이에요. 현재 엔지니어링 거기에 대해서 나온 건데, 엔지니어링 보면은 브랜드 사용료 52억 원.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의 뭐 지주사 역할도 많이 하고 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 보통은 상표권을 사용하고 그 상표권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받죠.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의 자회사예요. 자회사 합격이고 지금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상장도 추진하고 있죠. IPO하고 상장 추진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자회사인데 브랜드 사용료를 내야 돼요. 뭔가 내고 있대요. 뭐 낼 수 있죠. 보통 지주사들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계열사들한테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음. 뭐 이상하냐? 뭐 이상하지는 않아요. 네, 이상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사용료 52억 원, 뭐 크진 않아요. 규모는 크지 않는데 52억 원은 뭐 얼마 안 되잖아. 이러실 수 있어요. 대기업인데. 네. 근데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50억 미만으로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사회 의결 현재 10월 26일 기준입니다. 거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돼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브랜드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면요. 상표권 사용료 정보 공개를 해요. 대기업들이 뭔가 안 좋은지 안 좋게 뭐 내부자 거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있나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에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안에 이 첨부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뭐 가셔서 보실 수 있는데 이 자료 안에 제가 봤습니다. 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엑셀로. 자, 보시면은 뭐 그렇게 금방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런 엑셀로 해서 뭐 브랜드 사용료 상표권이죠. 얼마를 썼고 이게 다 나옵니다. 대기업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이거 2020년 자료예요. 작년 자료긴 한데 뭐 대충 뭐 이렇게 좀 한번 추론을 해보기 위해서 본 겁니다. 작년에 보면은 이 다른 데 어딘진 밝히지 않았어요. 현대자동차 주하고 뭐 이계사 이렇게 써 있는데 보면은 상표권 계산을 할 때 전체 매출액에서 특수 관계자 보통 계열사죠. 계열사가 매출액을 빼고 그 내부 거래는 뺀다는 얘기예요. 내부 거래 빼고 개별 광고 선전비 뭐 이런 비용이죠. 비용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0.1을 했다. 그러면 뭐냐면요. 전체 매출액에서 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용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자 간의 매출도 아니죠. 전체 매출에서 뭐 관계사나 그러니까 내부 거래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거래는 빼고 그리고 뭐 개별 광고 선전비나 이런 비용도 좀 빼고 그리고 남은 돈이에요. 남은 돈에 대해서 0.2%를 계산한다. 이게 이제 사용료인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뭐 당초에 50억 미만이니까 대충 50억 치고요. 52억이면 2억 원, 최소 2억 원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다 계산해갖고 해서 뺐는데 그 남은 돈의 0.2%인데 2억 원이 더 늘었어요.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1천억 원 정도는 최소한 뭔가 늘었다는 거죠. 1천억 원. 올해에 뭔가 1천억 원이 더 는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고 있다. 뭔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아직 공시가 안 된 뭔가 그런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뭐 추진하고 있는 게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 봤는데 자, 그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현대차 그룹에서 조금 독특한 회사예요. 현대 엔지니어링의 체제 주주 현황을 보면요. 현대건설이 뭐 가장 많아요. 대주주. 그 다음에 정의선 부회장이 또 이렇게 갖고 있고, 정의선, 네, 네, 이렇게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이죠.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정몽구 이제 명예회장인가요? 네, 정의선 회장? 명예회장? 이렇게 되죠. 네, 계열사 임원, 이렇게 좀 있어요. 딱 봐도 뭔가 그 내부적으로 그 지분이 좀 높죠.
현대건설에 뭐 여기에 뭐 대충 이렇게 뭐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보면 거의 한 80% 넘어가는 거, 여기 써 있네. 왜 계산하고 있었지? 네, 85.39%를 갖고 있어요. 완전히 뭐 현대그룹의 회사죠. 그래서 이게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기억은 요것만 해주세요. 여기 11.72% 갖고 있죠? 요것만 한번 볼게요.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추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배구조라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정의선 회장이 이제 정몽구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아갖고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지배구조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회사 회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해. 내가 오너야. 이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는 좀 지분도 좀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분에 대해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중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을 늘려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모비스에서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현대차는 기아는 현대모비스, 또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기아는 또 이렇게, 현대차는 기아는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모비스. 서로 이렇게 주주로 이렇게 순환 출자가 돼 있어요. 동그라미로. 이거 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지주사 개편이라는 게 결국 이런 순환 출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으니까 이 순환 출자 구조를 끊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아, 현대제철, 여기도 마찬가지 기아, 이걸만 끊어내면은 순환 출자 고리는 깨지죠. 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좀 뭐 지배구조 개편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다가는 왜 순환 출자가 되냐면 현재 그 정의선 회장이 만약에 현대모비스를 최고 지주회사로 간다. 그럼 지주회사가 전 그룹에 대해서, 관계사에 대해서 영향을 다 갖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주회사가 중요 회사에 대한 지분이 높아요. 그러려면 이 지주회사에 대해서 또 오너 일가가 이 지주회사 자체에 대해서 지분이 좀 높아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정의선 회장 0.32%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 모비스에 대해서. 순환 출자 구조를 잘못 깨면은 자기가 오너가 아니라 이건 좀 돈 많은 주주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늘려야 돼요. 뭐 어찌 보면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현대모비스가 주식 그 주가가 잘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몇 번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지배구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정의선 회장이 어느 정도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좀 이렇게 늘리기 전까지는 주가를 좀 누리지 않을까. 왜냐면 돈은 한정돼 있는데 주식이 막 오르면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좀 주식이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 나한테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 있고 주식이 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이 2만 원 되면 50주밖에 못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눌려 있어야 같은 돈으로도 더 많은 주식을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눌러지게라 그래야 될까? 좀 내려가게 좀 관리하는 것 같고, 현대글로비스는 총알이었어요. 네. 정의선 부회장이 정의선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도 많이 있었고,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팔아갖고 돈을 마련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거든요. 현대글로비스 지분 1조 6천억 원. 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현대글로비스에 있는 주식을 좀 팔고, 그 다음에 가장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될 현대모비스, 여기에 대한 지분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는 같은 주식이라도 더 비싸게 팔면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띄우고 현대모비스는 누른 그런 구조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렇게 왔던 건데, 이제는 현대글로비스를 많이 해먹었으니까 남은 게 이제 현대 그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이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현대 엔지니어링까지 포함하면 3조 원가량 현금 확보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해서 돈을 확보하면 3조가량 되는데, 1조 6천억이니까 여기서 1조 4천억까지는 뭐 땡길 수 있다. 땡기다 말이 좀 그런가요?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시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오늘 뭐 현대건설을 사세요, 또는 뭐 현대차를 사세요, 또는 현대모비스를 사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공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좀 성공적인 매매 하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